우리는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우리 별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지상에서 물론 관측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우주 공간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또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우주과학이란 분야가 한국에서는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핵물리학이고 핵물리학 중에서 방사선 계측을 했습니다. 현재도 방사선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방사선 계측을 한 사람이 어떻게 천문연에 갔느냐 하면은 1990년도에 이제 제가 졸업을 했고 천문연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호 전신인 한국 과학 로켓을 이제 개발하기 막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로켓에다가 과학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를 로켓에 실어서 우주 공간에서 한번 측정해 보자 야망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망원경인 빔스 울트라 이미징 스펙트로그래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과기술 위성에 탑재해서 멋있게 임무를 성공한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적외선 관측기기, 그 다음에 과학위성 시리즈에 계속 저희들이 우주 공간에 올라갈 탑재체를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주 정거장용 우주 방사선 관측기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별이 얼마나 총총하고 빛나는지 마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속에 막 그냥 빠져들 것 같은 무서움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야시광이 너무 밝은 관계로 이렇게 참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인터넷 치시면 폴 고갱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답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별 속에서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가진 정말 큰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은 참 행복한 전공을 하고 계신데 별을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그 별 속에 인류가 묻는 이 답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플라톤의 동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그린 그러니까 비유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재수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뒤를 못 봐요. 앞만 봅니다.
그러면 뒤에 햇불이 있고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뒤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그림자가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사람들처럼 사물 이치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그림자, 가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깨추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아름답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저 별을 가까이 가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치를,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공하시는 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략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나라 우주과학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갈릴레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1609년에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400년 조금 전에 이렇게 했고요. 이 사람이 망원경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을 보는 새로운 창을 이 사람이 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망원경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별을 자세하게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 엄청난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학대에서 보게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인 이제 달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달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 월계수 토끼가 사는 데가 아니라 이런 분화구라든 이런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기록을 남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분의 대단한 점은 금성의 식발견입니다. 금성이란 것이요,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처럼 차고 기울고 이런 식현상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갈릴레오가 이거를 그 망원경을 관찰을 했고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천동설이 지배를 했었죠.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도는 형태로.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했어요.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 것이다. 결국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동설을 증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탄압을 받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어쨌든 이 이후로 우리 우주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계가 공전하고 있다는 이제 진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허셀인데요. 이 사람은 반사식 광학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갈릴레오가 만든 거는 굴절식이고, 굴절식은 렌즈 두 개가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확대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 뉴턴 이후로 이제 그 반사식 망원경을 고민을 하고, 이 당시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윌리엄 허셀은 반사식 광학 망원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사람이니까 자기 직접 하늘을 봤겠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 진짜 그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우리 허셀이 발견한 것은 지금 천왕성입니다. 이건 이제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성이 우리 행성계의 끝인 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이고 대부분 천문학적 발견은 대부분 우연이 많이 작용하지만 이게 천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왕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나는 나머지 행성들도 이걸 토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위대한 점은 이제 태양계를 더 확장하게 된, 우리의 세계관을 더 확장하게 된, 우리 우주관을 더 확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은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결국은 우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는 여전히 이제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다 해도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뭐 천문 학사에 뭐 이렇게 자주 등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굉장히 가치 있는 발견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름이 스완 레빗이란 분인데,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별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간단한 게 뭐 요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빛을 한 10km밖에 이렇게 보면 여기선 밝은 빛이라도 저 멀리 떨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런 빛은 거리 자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강도를, 절대 빛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거리를 거꾸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겉보기 강도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등급을 잘 매길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런 원리로 저 멀리 있는 그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근대 천문학의 첫 페이지를 연 분입니다. 이제 유명하신 여기 허블이란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100인치, 윌슨산에 있는 100인치 망원경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별의 열정이 너무나 있으신 나머지 법학을 전공하다가 천문학도로 이렇게 길을 걸으신 분인데, 이 사람만의 특권이겠죠. 이 100인치 망원경 가지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지무지 많았던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광성 주기 강도 관계를 감안해서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거리를 측정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10만 강년 정도 겨우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이제 100만 강년으로 우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은하 외에 외부의 은하가 있다.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가 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그런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우리가 하늘에 그냥 보면은 안드로메다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뿌연 구름처럼 보이거든요. 옛날 사람에는 이게 성간 물질로 된 소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허블이 보고 나니까 다 그것들이 별들의 모임이었고, 그거 이제 최근엔 우리가 은하라 부르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각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잘 분류해 가지고 현재까지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적세편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발견함으로써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드디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리즘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분광하게 되면, 빛을 분광하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별 속에 있는 특수한 물질들 특성 때문에 이렇게 까만 선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수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그런데 이것들을 태양을 볼 때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 은하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도플러, 현대 물리학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도플러 법칙도 이제 나왔겠죠. 아시는 대로 똑같은 파장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은 파장이 짧아져서 소리가 커지고, 그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서 아주 작게 들려요.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주는 여기 보시면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법칙이 있는데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블이 어쨌든 자기는 상대성 이론하고 우주는 고정되길 원해서 우주 팽창에 관련된 우주 상수를 집어였어요. 보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팽창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망원경 가지고 이제 하늘을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결국은 대기에서 산란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상에서 아무리 관측을 해도 이런 대기를 벗어나질 못하면 제대로 된 관측이 어렵다는 것을 인공위성이 올라가기 전에 스피츠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지상에서는 이러니까 우주 공간에 우주 망원경 올리면 훨씬 나은 관측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제 대기 효과도 피하고. 그런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각 끝나가지고 그 로켓밖에 없었을 때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게 독일에서 그 쏟아 남은 로켓인데, 미국에서 이 로켓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60년대에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우리 X선을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 부체가 올렸는데, 놀랍게도 우주 공간에서 X선이 측정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 탐사가 이제 시작되게 된 동기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전에 그 우주 망원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망원경의 아버지라 부르고, 2003년도에 올라간 이쪽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념해서 스피츠 우주 망원경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근대사의 가장 위대한 관측 시대를 연 허블 우주 망원경이고요. 90년도 4월 25일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발사됐고, 그 주거 지름이 2.4m, 예, 그 지구상을 610km를 돌면서 지금 인류에게 엄청난 진짜 그 데이터 내지 이미지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 사진 찍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별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체 사진을 꼭 좀 시도해 보라고 아마추어로서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블만큼 아름다운 이미지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우리 카메라 가지고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스러운 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서 천체를 계속 스캔했어요. 그래서 천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제 고르고 골랐지요. 이제 왜 골랐느냐 하면은 이 공간은 비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눈으로 관측이 안 되니까 이 공간, 우주 공간에 뭔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허블이 이제 올라가서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허블도 그냥 단순 노출 조금 져가지고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속 그 측정을 해서 합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이 정도 거리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130억 년 전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은하들이 또 포진됐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그러면? 자, 그 우주의 끝을 이제 보기 전에 우주 팽창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모브란 사람이 있죠. 이제 우주 팽창을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대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우주는 그렇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논란 끝에 우리가 결국은 어디서 왔는지를 답을 찾는 계기가 됐고, 빅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상대편에서 이 사람을 깔보느라고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들었죠? 우주는 한 개의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만 현재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빅뱅이냐? 뭐 이렇게 비꼬는 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모델의 이름이 되었고요. 이제 유명한 스토리가 있고요. 우주 전파 노이즈를 찾다가 결국은 마이크로웨이브 우주 배경 복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이 나중에
그로 인해서 알게 된 거지만 그 배경 복사의 모델과 측정한 모델과 해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그 일치가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이게 된 궁극적인 계기가 됐고요. 제가 여기 이미지는 지상에서보다 이제 우주 공간에 가서 첫 번째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코베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WMAP이 있고, 최근 이제 플랑크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렇게 우주의 초기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도, 2011년에요. 이전까지도 우주 팽창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상당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별들은 중력을 가지고 만류력이 작용하잖아요.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을 해서 팽창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 가서는 이 중력이 작용해서 수축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 가서 그냥 정지할 거다 이렇게 했고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우주의 끝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은 그 우주는 팽창을 하는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수축도 안 하고 가속 팽창이라니, 그럼 우주는 무한대로 발산될까요? 그것도 아직도 모르죠. 지금 그 잡아당기는 에너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고, 지금 그 다크 에너지 에비던스를 찾으려고 좀 각 나라들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주는 팽창을 하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뭘까요? 왜가 이제 또 들어가죠? 왜 가속 팽창하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드린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 동굴을 어쨌든 안내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때까지는 그 위대한 천문학자들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첨단기기가 같이 수반이 돼서 같이 관측도 하고, 그 관측 결과를 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결국은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빅뱅이란 것이, 빅뱅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태초에, 빅뱅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답은 없어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첨단 기기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또 세계 전 인류가 또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암흑 에너지 얘기를 했어요. 우주 가속 팽창하는데 그 땡기는 힘이 뭘까?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암흑 에너지 단초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는 소용돌이 나선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이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좀 숨기게 있어요. 그럼 별이 밀도가 많은 데는 중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은 속도가 빠를 것이고 밀도가 나중에 느리게 갈 것이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를 측정해 보면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랑 같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아닌 뭔가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크 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크 에너지가 현재는 계산해 보니까 74%를 차지하고 있고, 우주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중에. 그 다음에 22% 다크 매터입니다. 그러면은 96%잖아요. 우리가 오직 아는 것은 이 4%. 이제 나머지 96% 또 알러 가야 되겠죠. 아인슈타인 우주상수 얘기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력이 너무너무 무거우면 공간과 시간이 휜 것이다. 그래서 빛도 휜다.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빛도 힐 정도라면 뭔가 우주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거기 싫었어요. 자기는 거기 싫어가지고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예를 들면 허벌이 팽창하는 걸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거기 싫으니까 그 팽창을 당기는 반대 그 상쇄하는 상수를 였어요. 거기 우주 상수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당시 우주 팽창 뭐 얘기도 있었으니까 팽창하는 사람은 우주 상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측한 값하고 측정한 값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이 뭔가 완벽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우주 상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크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라는 것이 보이고, 이제 이건 유럽에서 올리는 거, 이건 W 퍼스트라는 것은 미국에서 올리는 거. 요즘은 이제 우주망원경도요,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 한 국가가 이렇게 뭐 자기 버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올리는 거 힘들어합니다. 유클리드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2020년도에 올라갈 거예요. W 퍼스트는 미정,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코프가 있는데 이건 허블 이후 세대입니다. 얘도 미정. 지상에는요, 그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직경이 24m예요. 그 다음에 30m 텔레스코프 30m. 그 다음에 유로피안 그 익스트림리 라지 텔레스코프 38m. 여기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기 GNT라고 부르는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 여기 10% 지분 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데이터를 꼭 활용하시기를 희망할게요. 어쨌든 지금 그 이쪽 중에서 이 두 개의 위성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암흑 에너지 찾는 거, 단일 미션 가지고 올라가는 단일 망원경이에요. 근데 지금 20년도부터 30년도 사이에 우리 인류가 가지는 아마 패러다임 자체가 아마 허블 이후로 아니면 갈릴레오만큼이나 변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때는 우주 상수가 결정이 될 거고, 다크 에너지가 원인이 밝혀질 거고, 그렇게 밝혀지면 또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또 열리겠죠. 그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천문연에 가게 된 계기는 이 로켓에 탑재되는 엑스레이 디텍터를 실으려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97년도에 발사가 됐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르호 전신 로켓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그 우리나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주과학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 소개드리고 그 결과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9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에 런치가 됐고, 순간물질 그 UV 가지고 그 울트라바이올렛 가지고 전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UV 그 포인팅 소스, 별 중에서도 UV 내는 별들이 있어요. 선원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주 공간에 가서 우선 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서베이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포인터 별이 그 소스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면 이제 그 지향 관측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 위성체 여기 배터리가 조금 문제되는 관계로 다 맵을 그리지 못한데 채로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 논문 40편이 나왔고요. 좀 유감스러운 거는 조금 임팩트가 좀 세계적으로 덜 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UV 미션은 이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는 적외선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운딩 로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운딩 로켓은 일회성 관측이에요. 한번 로켓이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대략 5분 정도 관측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적외선 쪽 그 인프라레드 백그라운드, 코즈믹 백그라운드 측정하는 그 이런 실험을 그 미국 나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쏩니다.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이 페이즈 1에는 한 4번 정도 발사됐고 다 성공을 해서 관측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즈 2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기술위성 시리즈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3월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넥스트 버전은 뭐냐면은 차세대 100kg급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위성인데요. 그 100kg에서 실어서 우리가 전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짜체를 제안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시는 대로요. 이런 반사망원경 타입으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갖고 가고 있고요. 한 개 이미지에 필터를 여러 개 두고 동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터 대역대로 다시 합성하면은 그 하이퍼스펙트럴 형태의 어떤 파장과 영상을 동시에 얻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리안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 여기 건설 비용이 대략 한 1조가 넘는데요. 우리가 대략 1,000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분 10%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거 활용하는 것은. 대략 그 18년도 예상입니다만 대략 현재는 18에서 20년 사이에 아마 건설이 될 것 같고요. 직경은 25.4m입니다. 여기 모습 보이는 대로요. 8m급 망원경이 이렇게 배열돼 가지고 이렇게 대구경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계 행성 찾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그 어딘지 모르지만 지구랑 비슷한 외계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만 있을 것이다. 그 강력하게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전천 서베이를 통해서 찾는 미션입니다. 그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렌징 테크닉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예산 전액 투입해서 우리나라 주도로 가는 장비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빅사이언스나 아주 큰 발견하게 되면 그 보답이 뭘까요? 최소 노벨상에 근접하는 뭔가 보답이 갈 거예요. 그게 선배들은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후배들은 열심히 공부에 쫓아와서 이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좋은 사이언스 만드는 거가 되겠죠. 여기 꿈과 비전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이 혼자 꿈을 꾸게 되면 그건 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게 되면 그게 비전이고요. 지금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달 탐사하겠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주 현재 그 중장기 플랜은 이 달 탐사 여기에 지금 다 그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과 어떤 그것들이. 그렇다면은 우주과학에서도 꿈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작년에 진짜 우리가 우주과학을 하면서 노벨상 아주 시시해요. 노벨상보다 더 큰 뭔가 구현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현할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인류에게 남길 가치 있는 천문학적 자산을 우리 주도로 해보자. 노벨상 아주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도로 얻은 관측 데이터가 전 세계에 퍼져서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사이언스를 선도를 해야 되고 이거를 백업해주는 창의적인 천문 관측 기술을 저희들이 구현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천문연구원은 이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연구소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정부가 뭔가 우리 꿈을, 우리 비전을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가진 기술을 모두 합쳐야 되고 우리 주도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정부에서 비전 2030이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천문 비전에 저희들이 한국 주도 우주망원경을 만들자. 왜냐하면 비전 2030이니까 원 제너레이션까지 가는 비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비록 이렇게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약하지만 여러분이 선배가 되고 여러분이 자손이 언젠가 이 시점에 왔을 때는, 한 세대가 지났을 때는 그 세대에서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인류 우주에 대한 사고 패러다임을 바꿀 과학적 지식을 창출하는데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고 한국형 우주 탐사체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그것은 인류에게 우주과학적 자산을 제공하고 우주 개발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제 2015년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때는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소형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미션을 같이 협력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25년도에 가서는 한국 주도형 중형 망원경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는 기술 자립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고 2035년도에는 창의적 빅사이언스 구현을 위한 우주 망원경을 우리 주도로 해보자. 그래서 이때는 창의적 도전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중력 안정점이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 지구 가까이 있는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달 건너편에 있는 L2 포인트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딥 스카이를 깊은 우주를 보려면 굉장히 그 오퍼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태양이나 이런 작강에 대한 노이즈가 없는 곳, 그야말로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까지 가는 궤도보다 조금 더 멀거나 뭐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주 중장기 계획이 좀 수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 행성 탐사 우주 계획을 보면 이건 이제 정부가 주도한 플랜입니다. 이제 다른 건 뭐 다 보지 마시고 우주과학 쪽만 보지요. 이제 소형 우주망 16년도 런치되는 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거 이제 지금 계획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국제협력 우주망원경 꼭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1m급, 3m 우주망원경 이게 비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것이 우주 공간에서 보는 것이 우주뿐만 아니라 태양도 봐야 되거든요. 태양도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우리 태양을 통해서 또 우리 우주 환경 예보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주과학은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쪽인데, 예, 이제 어쨌든 이제 길은 펼쳐놓은 거예요. 비록 예산은 2020년도 가서 다시 뭐 논의되겠지만 현재는 우리 원하는 우주망원경을 좀 간 데까지는 어쨌든 길이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하늘을 관측하는 사람, 즉 천문인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민족의 희망이요 미래다. 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좀 따왔습니다. 여기 시진핑 이전에 했던 그 중국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말이랍니다. 제가 작년에 천문학 연맹에 가서 중국에 있었는데 이 글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결국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가치를 이렇게 올려놓아야 이제 국가든지 정치인이든지 이제 이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천문인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 젊은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한 꿈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하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천문학에 관련되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 우주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평소 나사와 이런 걸 많이 알다 보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직접 얘기하신 박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많은 걸 개발하셨는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우주과학 프로그램에, 전 세계적인 우주과학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 참여형 형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주도형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치와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우선 발견하고요.